요즘은 영양 부족을 넘어 영양이 과다한 시대인데요. 우리 어렸을 적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음식들이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음식들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걸까요? 이렇게 맛있는 산의 진미들을 먹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와 의사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는데요.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섭취한다면 우리의 장기들은 쉴 새 없이 소화를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자주 먹는 만큼 장이 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장이 쉴 수 없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과식을 하게 되면 생기는 점 4가지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선생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특히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빵이나 과자, 캔디류, 초콜릿 등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당뇨병의 위험을 매우 높입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입니다. 지속적인 과식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요. 지방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불량을 야기합니다. 과식은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면 위에서 소화를 제때 하지 못해 소화불량, 복부팽만, 가스 심하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중 증가입니다. 과식은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초래하는데요. 이는 쉬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많은 병의 원인인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입이 즐겁다고 해서 음식을 과하게 자주 먹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다면 공복을 유지할 때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공복이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그 이유는 주로 체내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음식 섭취가 없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때 혈당이 낮아지면 체내 인슐린 수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혈당이 높을 때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음식이 없을 때는 인슐린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세포의 자가 포식작용이 촉진되어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단식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로 꼽았는데요. 세포의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는 스스로와 자동이라는 뜻의 오토, 그리고 먹는다라는 뜻의 파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런 자동회복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면 공복을 일정 시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손상된 세포 성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체내의 세포들이 스스로 몸속의 단백질 부산물들을 정화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정화 과정을 거치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어 세포의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이것이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체내에서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공복 시간이 약 12시간 이상 지속되면 간에서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시작하고 신체는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방을 감소시키며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공복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공복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복을 유지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 있고 영양소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복은 혈당 수치를 지나치게 낮출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지러움, 피로, 두통 등의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다른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공복을 유지할 때 무턱대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잘 조절하여서 실천해야 합니다. 누구는 1년에 1살씩 나이를 먹고 또 누구는 2살씩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속노화 그리고 저속노화를 꼭 기억해 주세요. 가속노화는 실제 나이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노화가 빠르게 가속되어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얼굴은 물론 신체 기능과 건강 등의 노화 과정이 더욱 진행이 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는 주로 생활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 반대말은 저속노화인데요. 말 그대로 가속노화의 반대로 생활습관과 식단 환경들을 조절해 신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인 식품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정제탄수화물과 단순당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은 흰빵이나 파스타 그리고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인데요.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데 이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체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성인병 또한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단순당 또한 가속 노화를 촉진시키는데요.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료나 과자 등은 몸속에서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 단순당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설탕이나 과당 그리고 시럽 등이 포함된 탄산음료나 당분이 많이 함유된 과일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몸의 염증과 노화를 촉진합니다. 음료를 선택할 때는 당이 적은 천연 과일 주스나 허브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음료는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단순당의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음료로 대체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가속 노화를 억제하고 오히려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저속 노화 식단이 있을까요? 세계 여럿의 장수마을 식단을 참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 된 뷰트너 박사는 세계의 장수마을의 식단을 연구했습니다. 그중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그리스의 아카리아, 로마의 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이렇게 5개의 장수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섭취하는 음식과 방식을 찾았는데요. 이 식단을 블루존 식단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블루존 식단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장수마을에서는 주로 식물을 기반으로 섭취하는데요. 약 95% 정도의 음식을 식물성 자연식으로 섭취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선호합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정제 가공하지 않은 원물, 즉 자연식 원재료의 형태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흰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주로 섭취합니다. 이런 정제되지 않은 원물의 상태로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당분도 자연히 적게 섭취하게 되어 혈당 조절은 물론 심혈관 질환,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단, 육류는 소량만 섭취하는데요.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빨간색의 육류보다는 주로 생선이나 닭고기를 선택합니다. 또한 이런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지 않고 절식을 실천합니다. 이때 아까 얘기해드렸던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 활성화되어 설투인이라는 유전자가 발현되게 되고 이 유전자 자체로 노화를 늦추는 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과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이런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블루존 식단은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사회적 식사입니다. 사회적인 식사가 무엇이냐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커뮤니티와 함께 식사하는 것인데요. 혼자서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만이 아니고 이웃과 가족들과의 소통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함께 운동을 하는 등 사회적인 교류 또한 이 식단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럼 식단 말고도 노화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화를 늦추는 음식 3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이 몸에 좋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콩은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영양소가 고르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콩을 드시게 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줍니다. 하지만 콩에는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피토에스트로겐과 장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렉틴이 함유되어 있어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의학 연구와 논문,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콩에 함유된 이 렉틴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시 말하면 미생물군 유전체에 도움을 주어 오히려 암 발생 위험률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콩 중에 렌틸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렌틸콩은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콩입니다. 맛도 좋은 이 콩을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통으로 드셔도 좋고 아니면 밥에 넣어 드셔도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노화를 늦추는 음식 2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채소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열량도 적으며 섭취 시 포만감을 주고 식이섬유소도 많아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는데요. 혹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이토케미컬이란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의 합성어인데요. 말 그대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와 과일은 각각 그 영양소가 달라서 다채롭게 골고루 섭취하면 몸에 이로운 다양한 성분들을 섭취하는 거죠. 또한 채소에는 항산화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매 식사 때마다 잊지 말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 3번째는 고기와 생선입니다. 채식만 좋다고 생각하시던 분들 고기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놀라셨나요? 사실 적절한 양의 고기와 생선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며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BCAA가 포함된 단백질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데요. 근육 감소가 많이 생긴 노년층들에게 특히나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고기와 생선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되어 인슐린 분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꼭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음식과 식단은 모두에게나 똑같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건 아닌데요. 연령대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식단, 그리고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중년기와 노년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중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대사 건강을 위한 식단이 필요한데요. 자연스러운 신체 노화에 따라 소화 기능이 점점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이에 따라 절식 그리고 아까 얘기한 블루존 식단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은 자연적으로 소화 기능과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무리한 절식이나 식단을 하시기보다는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하고 영양소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노년층에는 근육량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는 단백질의 섭취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무리한 식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한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바나나 이렇게 드셔야 해요. 숙변과 불면증 다 사라지고 바나나의 효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바나나는 맛이 달콤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자주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갈색 반점이 생길 때 바나나의 맛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과일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음식들, 피해야 할 음식들, 그리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건강에 유익한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해주시고요.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이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하니 맛이 없는 것 같고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보기에 좋지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먹기에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가 각각의 영상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초록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단맛이 약간 적지만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으로 인해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 과일이라서 못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란 바나나인데요.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바나나는 꼭지에서 에틸렌 가스가 분비되는데요. 이때 초록색을 띠는 클로로필 성분이 에틸렌 가스에 의해 분해가 되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단맛이 좋게 되는 것이지요.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고 향도 단향이 더욱 강해지며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잘 되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와 비타민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이 풍부해집니다.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의 반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슈가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슈가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되었는데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에 달했으며 이때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NK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TNF라는 종양괴사인자를 분비하여 비정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에 이런 효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칼륨과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C, 비타민 B6, 비타민 A 등의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어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 안의 호르몬이나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고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고혈압이 되겠지요.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 평형 유지 기능을 수행하여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의 권장 섭취량은 남성은 4,700mg이고 여성은 3,500mg인데요.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 B6는 피리도킨이라고도 불리며 인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6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하는데요.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지요. 또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해 주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하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바나나를 먹으면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어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하신 분들 있죠? 네, 맞습니다. 우유의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되어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우유의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유의 풍부한 칼슘은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능을 극대화시켜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유의 풍부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주어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효능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분들에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며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위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하여 더욱 소화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나나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고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염,
식도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드신 분이 원인 모를 복통이 잦아 병원 진료를 계속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입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섬유질은 대부분이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내에 이물질을 흡착하여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고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한데요. 바로 오트밀에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어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 변을 무르게 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주어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무력감,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 저혈압, 부정맥, 근육마비, 심장마비,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에서 칼륨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함께 드시게 되면 신장을 더욱 망가지게 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 소화를 돕고 소화불량, 변비, 대장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바나나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카카오에는 바로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꾸주는 성분인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과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에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 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 것에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해 주어 바나나가 빨리 숙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냉해를 입어 바나나 색이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상한 것이 아니니 먹는 것은 괜찮지만 보기에 좋지 않으니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됩니다. 동지가 되면 팥죽도 드시고 팥이 들어간 붕어빵, 호빵 같은 간식도 자주 드시는데 팥과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팥을 평소에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이 있고요. 간식으로 많이 먹는 붕어빵,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에도 팥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름엔 팥빙수도 많이 먹고요.
겨울엔 팥죽도 종종 먹게 된답니다.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는 분 많으시지 않나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주어 팥을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이런 이유로 가정에서 팥 삶을 때 소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되어 팥의 좋은 성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팥을 삶을 때는 먼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물에 담가 4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은 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 삶은 물, 팥물이 정말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란 성분 때문입니다. 간혹 팥 삶은 첨물에는 팥의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팥 삶은 첨물의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팥물을 따로 담아 하루에 1~2잔 차로 드시면 됩니다. 이 팥물을 통한 팥의 첫 번째 효능은 다름 아닌 혈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팥물이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혈관 세포 손상을 예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주어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을 예방하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안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팥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할 때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였습니다.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습니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는데요. 동의보감과 같은 한의서인 본초 강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살을 빼는 처방을 할 때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팥에 칼륨으로 인한 이뇨작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부종을 경감시키는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단단한 살이 아닌 물살이라고 하죠. 쉽게 붓고 쉽게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팥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과에 비해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여 장 건강을 좋게 해줍니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인데요. 팥을 통해 장 건강을 좋게 하면 면역력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되는 분들 많으시지요.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팥과 수수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시작되는 생성 단계부터 자라나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에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겨 피로감이 잦아지고 우울감이 커지며 기억력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피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팥에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 라디칼 성분을 중화해 주어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팥의 효능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팥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의 역할 덕분인데요.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수수 말고도 호박이 있는데요. 호박에는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해 우리 몸에 영양 보충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호박에는 비타민 B가 없어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에는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 팥과 함께 드신다면 보양식으로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팥과 같이 호박에도 이뇨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 과정이 다릅니다.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팥의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빈혈이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증상과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생기게 되겠지요. 팥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비오틴뿐 아니라 바로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100배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좋은데요. 바로 젖이 잘 생기지 않아 힘드신 산모들 많으시죠? 이때 팥을 드시면 젖을 잘 돌게 하는 효능도 있답니다.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한다고도 했잖아요. 신경계를 안정화해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계 손상을 회복시켜 스트레스의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요. 마그네슘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반응이 더욱 강해져 힘들게 되는데요. 팥을 섭취하여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팥도 많이 드시게 되면 이뇨작용이 과하게 되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찹쌀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지요.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요.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을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주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팥은 찬 성질이 있어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조금씩만 드시길 바랍니다. 팥이 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바로 생강과 함께 드시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 주어 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건강에도 더욱 좋은데요.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과 함께 드시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어 팥과 함께 드시기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10배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말린 생강과 팥을 함께 삶아 차로 드시면 몸이 찬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바로 수족냉증으로 힘드신 분들에게 좋은 것이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날씨가 추워지면 따끈따끈한 고구마 생각나지 않으세요? 10월, 11월 요맘때쯤이 고구마철이라서
지금 한창 많이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좋아하시는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맛 또한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 먹을 때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의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1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칼로리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 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 유발을 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생성 촉진을 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과 아교질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험의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후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는 당 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특히 자색고구마로 유명한 해남 자색고구마가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서 1년 중 지금밖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 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아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아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 고구마와 밤 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 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 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색 고구마입니다. 자색 고구마는 보라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이외에도 자색 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 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 나기 쉬워요. 따라서 엽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골라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채소로 습기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슝슝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는 고구마에 대해 너무 잘 아셔서 누가 고구마에 대해 물어보면 고구마 박사라고 해도 되실 거예요. 요약해보자면 고구마의 효능 5가지. 1. 항암 효과. 2. 면역력 강화. 3. 소화기능 향상. 4. 노화 예방. 5. 혈관 건강.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 1. 검은 반점주의 2. 위장 약한 분주의 3. 당뇨 있으신 분주의 4. 신장 약한 분주의 5. 흡연자주의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1. 동치미 2. 사과 3. 우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1. 소고기 2. 땅콩 고구마의 종류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꿀고구마, 자색고구마 고구마 보관법 온도에 민감 정말 고구마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방법들 꼭 기억하세요. 날씨가 쌀쌀한 요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겨울이 오면 꼭 생강을 사다가 꿀을 넣은 생강청을 만들어 겨울 내내 자주 마시곤 합니다.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신가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은 생강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류머티스 관절염과 근육통, 그리고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시키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도우며 변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이랍니다.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수족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 있으신가요?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서 자주 겪는 손발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공자는 73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이 왜 그렇게 좋고 우리의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라디칼이라는 유해물질을 제거해줘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 그리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 할 수 있죠.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에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의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옛 조상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방법에 따라 그에 맞는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 드신다거나 물에 담궈서 매운기를 빼고 드시거나 아니면 생으로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조시켜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돕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편하게 섭취 가능한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끓여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넣어 겨울철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화 기능을 도와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죠.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은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극대화되며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하죠.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몸이 차신 분들과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 꿀에 생강을 담궈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꿀은 피로 회복에도 좋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생강차는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유불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들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 간이나 신장 그리고 면역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 있어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